예, 마이크 들어왔고요. 정청래 의원은 오시기 전에 그냥 시작해 보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밖에서 도착하신 소리가 들려가지고 아이 실망스러워라. 빨리 해야 돼. 오늘 감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감사 좀 드리려고요. 누가 보내주셨냐면 개국본 뭘 정청래 오기 전에 해. 우리 동네 저쪽 건너편에 공군 호텔이 있거든요. 그 공군 호텔 뒤에서 개국본 회원이 한 분 계세요. 기봉인의 단감, 기봉인이라고. 그분이 단감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분 우리한테는 안 보내요. 네. 그래요? 새날 소속 개국본인가 보구나. 자, 감사 따로 드리고요. 광화문 아저씨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을 보내주셔가지고 단감, 방건시 이런 거.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로 받아도 상관없죠. 나중에 구속되면 되잖아요. 아이 진짜 국회의원들이 진짜 무슨 말씀이 신빙성이 없어. 자, 구속되기 쉽습니다. 그럼요. 뭐 판사에 따라서는 여기도 판사 출신 한 분 나와 계시는데 이따가 그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속 많이 시켰어요? 가능하면 적게 시켰습니다. 자,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이거 안 하는 이제. 저 그만해요. 지금 이게 지금 설치고 이거 지금 왜냐면 노이즈가 생기면 편집을 다 해야 되거든. 그래요? 좀 조용히 계세요 좀. 하여튼 뭐 협조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있었던 저 정봉주 의원 인터뷰 너무 좋았는데 같은 정씨에다가 정치 천재들이 보니까 좀 정청래 의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정봉주 왔다 갔어요? 네. 조회수 별로 정청래 흉보고 왔어요. 조회수 별로 안 나올 텐데. 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왼쪽으로 조금만 움직여 주세요. 좀 움직여 주시고 마이크를 좀. 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들 구박하는 재미에서 한다 지금.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선 레이스 분석 방송 연속 직권만이 우리 국민을 살릴 수 있다는 목표하에 오늘 또 달려보겠습니다. 정청래의 대선 이야기 1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일단 스타타파 TV에 이종훈 PD 나와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일하게 원정오는 방송,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새날에 출연하게 된 것을 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안 나가는데 새날만 나오는 우리 셋이 연대. 그렇죠. 바로 그런 의미를 살리고 계시는 네. 우리 이종훈 PD 나와 계시고요. 일단 아까 그 단감 보내주신 분들, 개국본 분들, 광화문 아저씨, 기봉의 단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청래 의원 나와 계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동반인 정청래입니다. 동반인이요? 네. 동반했죠. 동반했기 때문에 네. 동반인. 최 기상과 동반했어. 알겠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시네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동네방네 행복도시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의원입니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방송 보신 분들 바로 기상. 아니 준비된 멘트인데요? 판사 출신이잖아. 예, 20년 이상 했습니다. 판사 입장하면 기상 하잖아요. 기립. 기립인가? 기립이구나. 자, 그것도 우리나라 말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기립이 뭐야? 네, 맞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세요. 네. 이렇게 하든가. 아니 그리고 그러네. 판사가 들어오면 꼭 일어나야 돼? 스탠드업. 서로 예의를 표하는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이번에 국정감사에 최강욱 의원이 했죠. 왜 판사들은 뭐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어쨌건 우리 최기상 잠깐만 의원은요. 이수진 의원 전화 왔네요. 예. 여보세요? 의원님, 근데요. 네, 지금 새날 생방송 중인데 의원님 왜 혼자 거기 다니세요? 스피커폰으로 잠깐 인사하세요. 편집하기 참 어렵게 만드네. 여보세요? 네네. 지금 새날 방송 중이에요. 생방송. 이렇게 갖다 네, 대야지.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예, 볼매 수진님. 네. 오늘은 사장님. 예. 또 우리 또 깨먹는 사이지 뭐. 저 생활 매일매일 듣고 있어요. 네. 뭐야, 나도 있는데 나한테는 뭐 매일매일 안 듣나 시사다파는? 아니 매일 진짜 지금 내가 진짜 양쪽 거 듣고 공부해가지고 가서 국감하고 있잖아요. 네. 최기상 의원 같이 나왔어요 오늘. 최기상 의원님 말이 늘어가지고 후원금이 좀 늘 것 같아요.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오늘도 국감했어요? 네, 오늘 운영위원
네. 다 네. 끝났네 이제. 오늘 다 끝났어요. 한잔 해야지. 거기 생방송 아니에요? 생방송이에요. 뭐 어때요 뭐. 사이다 한잔 하자는 건데 무슨 생각하셨어요? 네, 이제 말씀을 가려야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인사하고 끝내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최기상은 소개를 못 하겠네, 진짜. 대한민국 판사 출신 정치인, 제21대 국회의원, 금천 갑인가 을인가요? 금천 하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금천, 금천구. 예, 더불어민주당 20호 인재영입이고요. 지금 현재 국회 전반기 법사위 위원이시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고향 후배입니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광주요. 광주. 전 소속고, 우리 최기상은 사례지고등학교. 살레시오고.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고 치신 분은 석상고 출신의 판사. 누구죠? 이세창. 누구지? 어제 있어요. 손준영 기각 때리느라. 영장 전담. 실질. 영장 전담 판사. 네. 해봤어요 그거? 저 중앙법원에서는 못 해봤으면 지원해서. 지원해서. 근데 뭐 사건을 많이 다루는 곳은 아니어서요. 그러니까 네. 그 이세창 판사하고 저는 학번이 같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최기상 의원하고 저는 나이가 같고요. 근데 1년 차이고요. 학교를 일찍 갔어요. 거기가 광주고등학교 나왔어요? 아니 거기는 석산고, 나는 소속고, 사례지오고. 석산. 다 시옷으로 시작한 학교. 거기도 학교가 많네요. 이보세요. 금산 왜 이러십니까? 정내 호남 비하 발언. 거기도 학교가 많네요. 맞네. 호남 비하, 광주 비하 말아. 광주 비하 발언. 아닙니다. 저는 광주를 진짜 좋아합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빛고울 광주. 빛고울 광주. 오늘의 정청래를 만들었던 사상적 기둥을 깊이 세워준 데가 네. 86년 제가 망월동 묘지 릅보 가가지고 그때 열심히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당연히 그러시겠죠. 네. 사실 민주당 정치인 중에 광주 정치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출신이든 간에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광주에 대한 미안함, 이재명 후보도 광주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이 다 사상적 기반이 됐고요. 자, 오랜만에 나오시는데 소감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 광주의 아들. 작년 선거 전에 네. 이 새날에 나와서 푸나님과 새날 시청자분들께 큰 격려와 성원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점도 있었고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점에 관해서 오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러 나왔습니다. 예.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고 많이 질책해 주십시오. 근데요, 최기상 의원이 약간 소리 없이 강한 스타일이에요. 보니까 뭐. 포항제철입니까? 내공이 대단하세요. 소리 없이 강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진 않아. 김남국이나 김용민처럼. 근데 최기상 의원은 열심히 법을 좀 만들어, 혼자. 그렇죠. 그런 과예요. 음. 밖으로 빛이 별로 안 나는 거죠. 근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그 손준성 영장은 왜 기각됐다고 생각하세요? 이 공수처에서 그 절차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담당하는 법관들은 본인의 결정이 어떤 절차 위반이나 헌법 위반의 지적을 받을까봐 좀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체포영장을 기각당하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한 거에 대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대한변협에서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법관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사유에 대해 있어서 범죄 혐의에 관한 판단은 없었지 않습니까? 주로 그 도망갈 우려가 도주나 없다. 뭐 증거인멸, 네. 출석 요구, 성실히 응하겠다 이런 지점에 구속에 대한 상당성이 부족해 보인다. 아니, 그러면 정경심 교수는 도주의 우려가 있었습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그 사안은 더더욱 아쉬움이 아주 큰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네. 뭐 일각에서는 그런 거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그런 결론들이 잘못 나온 거지. 네. 사실상 이번에 손준성 영장 기각된 거는 나쁘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법조 사련 중에 하나 아닙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구속자. 저도 법의 전문가로서 한 말씀 드리면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없어 보여요. 그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보통 판사들이 요건 좀 혐의가 좀 부족하지 않냐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없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수사 너 잘 받을 거지? 예, 받겠습니다. 그러면 구속 안 된 상태에서 수사를 열심히 받아라.
이 뜻인 것 같은데. 성과는 있죠. 그러니까 손준성이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말을 화각을 받아낸 거잖아요. 그렇지. 더 이상 조사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그리고 또 공수처도 공수처의 수사 계획이나 방향에 대해서 이제 법정 공방에서 노출이 좀 됐을 겁니다만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감수하고서라도 손준성의 입장이나 가지고 있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지피지기를 해야 되는데 지피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지점에 있어서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쉬운 과정이었던 거는 맞습니다. 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최기상 의원님 말씀 중에 대한변협에서도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변협이 이렇게 특정 단일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발표하는 사례가 있나요? 거의 없었던 일이라 저도 예. 뭐 어떤 그 판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변협의 태도가 저는 좀 이상했어요. 검사 출신 변협 회장의 그렇죠. 위험이죠, 제.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 오히려 변협이 더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저는. 전 변협 회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셨어요. 정변이죠. 네. 그렇게 근데 지금 나오는 그 변협 회장은 또 친검 이런 그렇죠. 느낌이 들어서 예. 자 이렇게 소리 없이 강한 우리 최기상 의원이 새날에 나오셨으니까 또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보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후원금 좀 모아줍시다. 아, 꼭 그래야 됩니까? 이수진은 뭐예요? 왜 이수진만 편애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이수진이 저한테 더 잘해요. 최기상보다. 어. 앞으로 잘하시라고 저한테. 이수진 의원은 거의 다 모았다면서 얼마 안 남았다면서요? 어제도 제가 밤에 좀 해갖고 이제 한 2천만 원 좀 안 남았다는 소리가 있어요. 이야, 최기상 의원은 2천만 원 들어왔어요. 여태까지요? 소리 없이 강하니까 여태까지 1억 그럼 1억 3천을 더 모아요? 그렇죠. 네. 그 정도입니까? 네. 언론이 많이 나와야 돼 그래서. 아니 의원님이 그때 그래서 민망하셔서 말씀 안 하셨구나. 반은 차셨어요? 그랬더니 반이 뭐야? 그 정도도 오늘 하면 반 차겠지. 그 정도 진짜 안 되겠다 모아줘야겠다. 예. 그보다는 좀 성원해 주셨습니다만 네. 많이 부끄러웠구나요. 아 이거 최기상 의원 저 화면에 보이시죠? 최기상 후원회 농협 301-0271-7819-11. 네. 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좋은 목소리로. 좀 전에 목소리는 잊어버리세요. 농협 301-0271-7819-11 최기상 의원의 뭐 10만 원까지는 또 세금 공제가 되지 않습니까? 세액권 문제죠. 그렇지. 근데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진짜 국회의원들 사진 너무 자기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최기상 저 사진 뭐야 이분하고 저거? 저분 다른 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됩니까? 너무 자기적이야.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아니 나도 명함 사진을 그때는 잘 찍었다고 봤는데 이게 좀 너무 자기적이잖아 이게. 응? 아 근데 좀 부끄러워. 지금 정청래 의원 사진은 항상 그 정청래 대선 얘기 나가는 썸네일로 나가는 게 제일 멋있어. 이거? 그게 조회수야. 그게 조회수야. 그게 정청래 의원이 다른 방송에 나갔을 때 조회수 안 나오는 이유가 순전히 썸네일 사진 때문이라는 사실 내가 알고 있지. 왜요? 잘 나와요. 근데 왜 새날에 푸나님 왜 우리 자꾸 정청래 의원님 디스해요? 재밌잖아. 예? 아니 박시영 TV 내가 거기도 2주에 한 번씩 나가거든요. 네. 정청래가 더해주세요. 최고라고. 예. 아니 어디 가나 정청래가 최고죠 지금. 제일 많이 나온다고. 정봉주는 못 따라오죠. 정봉주는 이제 뭐 거의 끝난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정봉주 의원한테는 내가 그 반대로 얘기하거든. 네. 정청래가 못 따라온다고. 아 그래요? 근데 거기도 보는 눈은 있을 텐데. 봉도사도. 자,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다 괜찮은데 전체를 보면 이렇게 바보 같은 이유가 뭐예요? 아 그 이유를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렇구나. 제가 성의껏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보세요. 청내 생각입니까? 예, 대선 필승. 알겠습니다. 야 오늘 좋은 얘기 나오겠는데요. 네. 자 최기상 의원님, 네. 저기 약간 그 개짜도 나갔지만 한번 본인이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리면 진짜로 많이 들어와요. 우리가 아무리 옆에 거들어봐야 소용이 없어. 저기 이렇게 불쌍한 척 해야 돼요. 아 진짜로 한번 해주세요.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일게요. 네. 여러분 저 라면만 먹고요. 저도요 정책 자료 좀 내고 싶고요. 의정 보고서도 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에이, 너무 자기적이다. 그 김남국이 라면만 먹는다고. 진짜요? 김남기가 언제 다 찼는데 의원님보다 빨리 그러니까 찼어요. 아니잖아. 응?
김남국 라면만 먹는다고. 내가 보니까 고기 잘 먹던데 김남국. 자기 돈으로는 안 먹어요. 우리 최기상 의원 스타일대로 네. 한 1분만 그래 정치인 되는 거예요. 좀 약간 얼굴에 철판 좀 깔고 저 말때 진짜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법사위원회에서 우리 국민이 중심이 되는 사법 절차를 위해서 좋은 법안을 만들고 그 법안이 구체적인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해서 많은 전문가분들로부터 의견도 듣고 좋은 정책들을 수집하는 과정, 그리고 토론회들 개최하고 또 일선에서 보통의 시민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을 정말 정확하고 꼼꼼하고 필요한 데 성실하게 쓰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블로그에 한번 오셔서 그동안에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 어떤 법안이 발의돼서 국회에 계류 중인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족한 부분 지적해 주시면 더 좋은 정치인으로 계속 보답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멋있다. 그렇지 않은데 오늘 방송 준비하려고 최기상 의원 블로그를 가봤어요. 그러니까 소리 없이 강한 게 블로그에만 했어요. 열심히 일한 게. 블로그가 강하구나. 알려지지가 않았어. 여러분들 최기상 의원 블로그 한번 가보세요. 이런 분들이 많이 크셔야 된다. 자, 최기상을 위한 변명 하자면 이제 정청래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김영민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최강욱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근데 다양해야 되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의 흔들리지 않는 중심, 소리 없이 강함. 그러니까 신사, 젠틀맨. 야, 그 불구덩이 싸움 속에서도, 싸움 현장 속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그렇다고 또 화를 내지도 않고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선산의 굽은 소나무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최기상 의원님 같은 분들 보면 국회의원도 참 오셔갖고 다행이지만 이런 분들이 사법부에 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좀 그런 것도 좀 아쉬워요, 진짜. 어떻게 보면. 예. 자, 알겠습니다. 최기상 의원 여러분들. 왜 내 말은 같이 안 해줘요? 진행하자고 이제. 너무 길게 갔어. 알겠습니다. 네. 자, 최기상 의원 후원 이야기였고요. 네. 다음 순서는 청내 생각. 네. 대선 필승을 위한 전제 조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의 목, 리스크 체킹, 그리고 대형 공약, 그리고 태도에 유의해야 됩니다. 당은 선대위를 중심으로 대동단결, 이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위원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자들은 열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주변 설득하기, 부모님에게 전화하기, 이런 거 일상적인 거, 맞아요, 기본적인 거, 이런 거 해야 되고요. 여기가 새날이죠. 지지자들은 퍼날을 잘해야 됩니다. 퍼날. 네, 퍼날. 이런 걸 잘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저는 오늘 중심적으로 지역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 않습니다.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2012년 대선 우리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한테 졌을 때 서울 전체가 20만 표를 이겼습니다. 근데 마포울 저희 지역 자랑상황 말씀드립니다. 21,282표 이겼습니다. 왜 그랬느냐. 다른 지역보다 유세차의 휘발유를 7배를 더 썼습니다. 야. 그만큼 돌았다는 그리고 거죠. 계란 장수를 했습니다. 제가 하루에 정청래 입으로 문재인 이름을 8,000번 이상 얘기했습니다. 하루 동안. 그래서 아침 7시 전철역부터 10시까지 끊임없이 유세차를 타고 돌았고 또 영하 18도 된 날은 더 돌았습니다. 차량도 잘 안 다닐 때. 진눈깨비 온 날이 있어요. 그때는 더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역위원장들이 이제 국회의원과 이제 원외 지역위원장이 있는데 아직 정하지 않는 분들, 스윙보터 이분들은 지역위원장이 진짜 내 선거처럼 죽으라고 뛰면 최기상 봐서라도 한 표 찍어줘야지. 정청래 봐서라도 한 표 찍어줘야지. 이런 감동이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감동을 자아내는 것에 감동받는 것이 가장 득표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 이재명 후보가 지역위원장 250명, 한 명 한 명 소중하게 단 1분이라도 전화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선거처럼 뛸 수 있는 이런 게 중요하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이번 선거는 열정과 진정성의 싸움이고요. 그리고 SNS의 싸움입니다.
SNS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싸움은요. 지난번 탄핵처럼 격차 큰 승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자 후보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거의 1대1 구도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후보, 당 선대위, 지역위원장, 지지자 그리고 진보 스피커들 이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주변을 설득하는 선거다. 그러면 대선 필승한다. 정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역대로 대선 진 선거를 보면 동네에서 민주당 선거운동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때 무조건 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겼을 때 무엇이 무기였는지를 제가 가져왔어요. 네, 이따가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구도는 좋네요. 저희가 의석수도 많고 네. 뭐 기초 단체장들도 민주당이 거의 90% 힘입니다. 이상 갖고 있으니까 국회의원 수, 지방 의원 수 그렇죠. 압도적이잖아요. 그걸 잘 이용만 잘 하면 활용해야 돼요. 정의선거운동 금천에서 엄청 힘들겠네요, 이제. 선거운동 기간 내내 목이 터지어라 막 외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네.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도 4월 7일 보궐선거 때 또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정청래 의원이 말씀하신 바대로 지역위원회에서 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시작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리당원들이 지역위원장들을 감시해야 됩니다. 금천구 최기상 의원 지역구 차는 노타리에 서 있습니다. 최기상 의원이 안 보입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갈궈야 돼. 저희 금천 계곡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게 열심히 뛰면 저는 최소한 잡아서 3,000표는 잡아한다고 봐요. 각 3,000표 잡아. 지역회에서 3,000표면 엄청난 거죠. 아니 그러면 6,000표예요 그게. 그 정도는 최소한 움직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경험을 해보니까 100만 표 정도는 극복하더라고. 죽으라고 뛰면. 죽으라고 뛰면 그 정도 해요. 저쪽으로 갈 표 100만 표가 우리한테 오면 200만 표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50만 표는 갖고 올 수 있다. 갖고 올 수 있다. 그러면 100만 표잖아요. 그게. 그렇죠. 저쪽 걸 뺏어오니까. 그래서 이건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아니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때 다 적고 서울에서 20만 표를 이겼는데 48개 지역구에서 한 지역구에서 21,282표를 왜 이겼겠어요? 제가 한 24만 번을 외쳤더라고요. 그때. 토탈. 예. 일주일 동안 밥 못 먹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하면 이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이겨야 다음 총선에 전문용어로 부가 있는 거잖아요. 최기상 의원. 대선 지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방선거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내 선거다. 이런 내가 후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뛰어야 되고 지지자들은 열정을 가지고 주변 설득하기, 부모님 설득하기, 퍼나르기. 이 말씀 들으니까 대선 느낌 난다 이제. 나죠. 이제 대선 느낌 나요. 대선 느낌 나는데 어떤 분이 이래요. 의원님 거기는 원래 지역구가 좀 좋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전에 맞벌. 저쪽 한나라당이 내리 삼선했던 지역. 아 그렇구나. 안 좋은 지역이네. 안 좋은. 안 좋은 지역을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아니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게 자동적으로 됐어요. 지금 그 정청래 의원은 아마 이종원 우리 개청수랑 네. 뭐 전국 돌아다닐 그런 계획 있잖아요.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냥 확 가서 얘기한다면 그 이제 더벤져스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지도도 있고 좀 그리고 우리 대중들이 좀 좋아할 수 있는 한 10명 정도 의원들 꾸려가지고 버스 타고 최기상 빼세요. 최기상? 안 유명해. 오늘 유명해지면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반어법이야. 그래가지고 그 시사타파가 생중계 계속 때리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성대위의 직위 직책을 떠나서 제가 뽑아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후보가 못 가는 데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후보가 동쪽에서 뛰면 여기 서쪽에서 뛰고 후보가 위에서 뛰면 아래에서 뛰고 그래서 약칭 더벤져스 이런 의원들이 갔을 때 저 사람 한번 보고 싶다. 악수 한번 하고 싶다. 사진 한번 찍고 싶다. 할 수 있는. 그러면 그분들이 선거를 10을 뛸 걸 20을 뛰고 30을 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사진 많이 찍어줘야 됩니다. 네. 그 정동영 나왔던 대선 때 정동영 후보가 우리 동네를 한 번은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될 것 같은 사람이고 되게 매력적이면 서로 악수하려고 하잖아. 그렇죠.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악수를 하냐면은 후보가 다가서 억지로 악수를 해. 그 선거는 그래서 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전국에 다 유세 사회를 보고 다니는데 저 혼자
비보이들이랑 하다가 수원역에 어. 야 발목 부러졌어요. 저. 알겠습니다. 자, 청내 생각이었습니다. 자, 민주당의 대선 선대위가 2일 날 네. 꾸려진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사실상 선거가 시작됐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저쪽의 장수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우리 쪽은 이미 장수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 자, 그 이야기를 민주당 원팀 이야기를 일부에서 한번 해볼게요. 문 대통령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만났단 말이에요. 뭐 선거법 위반이네, 뭐 법 위반이네 이런 개소리 하지 마. 그거 뭐 쓸데없는 소리 같고. 이렇게 만났다는 의미는 좀 의미 부여를 좀 해주세요, 우리 정청래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뭐 과반 넘냐 안 넘냐 이거 가지고 있을 때 먼저 딱 입장을 냈잖아요. 예. 과정이 좋았고 뭐 쭉 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도 이명박 때 13일 만에 불렀어요. 그리고 다 격리하고 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하면 안 돼?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도 노무현 후보 불렀어요. 청와대로. 그래서 여당 후보가 청와대에 들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런 거고요. 저는 이 효과가 드디어 우리가 부를 때잖아요. 군 부를 때면 아랫목부터 좀 대표지기 시작하잖아요. 살짝 지금 대표지고 있다는 느낌이 오늘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여론조사가 이재명 후보가 40%가 다 넘었습니다. 45.8. 45.8, 윤석열 35.7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또 이낙연 그 전 대표하고 또 일요일 날 만나고 뭐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만나고 또 대통령 만나고 하는 부분이 약간의 느슨하지만 이렇게 결집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나 문재인 대통령이 다 선수들인데 선거법 위반 소지 말을 했겠습니까? 대장동에 대자도 끊이지 않고 않았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도 사사건건에서 권성동 의원하고 토론하면서 얘기했어요. 당신들 그렇게 험한 말 해라. 홍준표는 내가 대통령 되면 이재명 구속시키겠다.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이거 있잖아요. 무슨 저쪽에 있잖아요. 후진 국가에서 하는 일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죄가 있어야 구속을 시키지.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무슨 선거 개입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요즘 또 원희룡 씨가 굉장히 입이 거칠어졌구만요. 근데 국민의힘의 손해예요. 그건. 차라리 개사과 이런 게 훨씬 더 임팩트 있고요. 훨씬 더 우리 쪽의 지지세를 흡입할 수 있는 건데 국민의힘이 요즘 보니까 표 잃을 얘기만 지금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확실하게 전두환 찬양 개사과로 많이 추락하고 있더라고 진짜.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네, 추세가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건 문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제 뭐 오늘 보니까 추미애 후보하고도 만났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낙연 전 대표는 선대위 상임 고문. 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선대위 명예 선대위원장?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 차이 없어요. 이름 타이틀을 왜 그렇게 붙어요? 자 보세요. 어. 선대위원장 그러면 원래 한 명이 원톱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임자가 붙은 것이 원탑입니다. 그리고 선대위에 이제 상임 고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후보들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리고 최고위원급은 공동선대위원장 보통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지금 써갖고 왔는데 선대위는 누구나 다 명함파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선대위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후보가 다 치르는 겁니다, 후보가. 그리고 당대표는 당연직으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 거죠. 그래서 상임 앞에 또 수석자를 붙일 수 있어요. 상임 수석 선대위원장. 그게 뭐냐면 그냥 명함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뭐가 필요하냐. 선대위를 예를 들면 이해찬이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어요. 이해찬 상임 고문이 될지 뭐 될지. 선거는요. 원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2년 대선 문재인 후보가 졌을 때 공동 선대위원장은 10명이었어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당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송영길 대표가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해찬 같은 아주 선거의 달인 이런 분이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뭐 수석 선대위원장이든 이렇게 이제 예우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예우 차원이. 어차피 다 선거에는 뛰어든다, 도와준다 그렇죠.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낙연 전 대표 만났고
정세균 전 총리 만났고 추미애 장관 만났고 그 전에 문 대통령도 만났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흔쾌히 정서적 원팀이 근데 지금 왜 나는 안 만나는 거야? 만나겠죠. 네, 만나겠죠. 그래. 네. 정서적으로 지금 우리 원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개정수? 저는 원팀이 이미 완성됐다고 생각해요. 예, 뭐 일부가 지금 뭐 아직도 좀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데 선거가 끝나는 동시에 민주당 전체의 분위기는 이미 원팀이 됐고, 뭐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을 보면서 사실상 친문하는데 진짜 친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승죠. 그래서 이낙연 후보의 그 경선 패배의 아쉬움이 결국은 그 지지자들의 아픔은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만나는 자체가 결국은 이미 원팀이 판 정리. 그렇지 판 정리가 되는 종결자죠. 그리고 이제 최기상 의원 같은 분은요. 이분도 선대위원장입니다. 금천구 선대위원장. 그러네. 예, 각 지역에. 그러면 모든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이 그 지역의 선대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지역에서도 또 무슨 본부장 다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 선대위 체제로 다 이제 탈바꿈하는 거죠. 우리 최기상 의원은 지금 국회에서 또 우리들이랑 다른 시점에서 이렇게 관점에서 보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일반적 정서는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미 받. 네, 저도 그 경선 과정에서도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언론에서 부각되는 것 같은 특별한 갈등이 저는 전혀 못 느꼈습니다. 다들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는 당연히 우리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를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것들이 다 익혀집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도 이제 경선 과정에서 지역에서도 지지자분들이나 당원분들 중에서 그 지지하는 후보들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도 저희가 서로 존중하면서 원만히 잘 진행했다고 자부합니다. SNS 차원에서나 캠프에 속하지 현장에서. 않았죠. 저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도왔습니다만, 네, 저는 이제 속으로? 역시 서리 없이 강해. 표시가 안 돼, 표시가. 그렇습니다만 또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우리 지역의 분들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그 과정을 원만히 이뤄냈고, 그래서 그 이후에 특별한 문제 없이 원팀으로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이야기지만 광주 출신의 이런 최기상 의원이나 저 같은 소장파들은 우리 결은 솔직히 이재명이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경선 때도. 저는 완전 중립이었습니다. 에이. 근데 진짜 이제 보면 원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는 이재명 후보님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원팀을 강조할 게 아니라 드림팀을 강조해야 돼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저는 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님의 어떻게 반대했던 세력들을 안고 더 많은 우리 민주 진영의 셀럽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뒤로 빼지 않고 정말 이번에 정권 재청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나서서 원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팀은 저쪽도 원팀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다양하고 화려한 드림팀을 만들 것이냐. 그게 저는 중요한 승부처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문 대통령 만나고 원팀 만들어지고 하니까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두 번째야. 어떤 외형을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치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이제 이재명 실력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경선이 좀 승복이 안 된 느낌이고 뭐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선택하기를 주저하다가 원팀이 제대로 만들어진 모양새를 보이니까 사람들이 막 지지하면서 이제 지지율이 막 팍팍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실은요, 대선이 정책 선거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 선거잖아요. 그리고 각 진영의 총력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는 진짜 태도와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형 공약이 필요한데요. 오늘 살짝 JTBC에서 맛보기로 보여주던데 주 4일째. 그래서 논쟁적인 이런 대형 그 공약 있잖아요. 일주일에 4일만 근무하는 거. 그렇죠. 정의당 공약 가져와 버렸어요, 일단. 네. 이슈를 먼저 선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때 있잖아요. 그 행정수도 이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완전히 전국 주도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 4일제 같은 경우도 이것도 완전히 전국을 주도하고 좋네요. 논란의 중심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재명이냐 아니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쟁적인 그리고 발전 지향적인 진보적인 이런 대형 이슈를 빵빵 몇 개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정책팀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후보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태도와 이미지. 근데 여기서 궁금증. 네. 이제 선대위 구성할 거 아니에요. 네.
2일 날 그 이제 개봉 박두야. 그건 이제 아웃라인만 발표. 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진짜 원팀은 이재명 캠프에 있던 분들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분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중에는 이낙연 캠프에 있던 분도 들어올 것이고 네. 이렇게 구성되겠죠. 이런 거죠. 이제 선대위원장은 그냥 다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자리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후보 비서실장 중요하고요. 종합상황실장, 전략본부장 이런 분들이 중요한데요. 요런 거는 아마 호흡을 맞췄던 사람들이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책이라든가 뭐 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다른 팀에서 와서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혹시 그 30선대 본부장 볼 수 있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도드라지게 이렇게 돋보였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상징성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이낙연 캠프 그쪽 들어보니까 어찌됐든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서른 의원에 대한 약간 팬덤이 있었다는 거예요. 팬덤 현상이. 그쪽 이낙연 후보 지지층에서는. 2,000명한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모든 걸 다 세심하게 배려해야 됩니다. 네. 저는 보고 싶거든요.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를 위해 뛰는 모습을. 저는 그거 한번 보고 싶어요, 한번. 원래 서른원은 김대중 대통령 대선 나올 때도 공격수였어요. 최전방 그때부터. 그러다가 국회의원 못 나오게 됐어요. 그렇죠. 유죄 판결 받은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저쪽을 향해서 윤석열에게 이제 포화를 쏘면 또 그동안 또 이재명 후보 지지했던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양쪽이 상처를 다 받았어요. 떨어진 이낙연 후보만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또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또 서른 진작 이렇게 하지 또 하면서 민주주의이 같이 얼싸안고 같이 싸우고 그게 선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근데 그쪽에서 일부 분들이 아직도 지금 패잔병처럼 남아가지고. 잠깐 우리 최기상 의원님이 언제 치고 들어와야 될지 모르는데 최기상 의원님 지금 준비하고 계신 어떤 워낙 겸손하신 분이라 그렇게 아니 기회를 드려야죠. 간혹가는 기회를 드리고. 네, 아니 나와가지고 말 안 하고 이렇게 방송 출연하는 것도 나름대로 묘미예요. 아니 최기상 의원님 지금 뭐 언제 치고 들어와야지 하는 멘트 있으면 빨리 좀 쳐주세요. 네. 뭐 저는 이 방송을 이제 후보님께서 보고 계신다면 네. 비서실장들이나 이런 여러 중책은 저는 이번에는 사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네, 아쉽지만 저는 법률지원단장 지역에서 지금 네.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최기상 의원이 벌써 정치를 안 해. 제가요. 중앙 선대 이런 거 안 맡고 지역의 지역 선대위원장 맡아서 지역 만드는 게 국회의원으로서는 사실은 제일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선거도 되잖아. 그렇죠. 공개적으로 유세차 나오지 합법적으로 선거운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 것도. 그래서 사실은 지역에서 열심히 뛰는 게 그게 알곡으로 남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딱 지역에. 근데 이제 전국 조직 맡으신 분들은 지역구 가보지도 못하죠. 가보지도 못해요. 딱 그 저기 어디 금천 사거리 같은데 차 한 대 세워놓고 우리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 막 그 표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어쨌든 감동 연설이 있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전국 그 응원단장 많이 하러 다녔잖아요. 유세. 저랑 이번에 가면 세 번째 또 전국을 근데 갑니다. 정작 2012년 때는 제가 원래 사실은 SNS 위원장으로 보임을 받았어요. 다들 견제하느라고 정청래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SNS 위원장을 제가 못했어요. 대신 지역 선대위원장만 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진짜 저는 우리 지역에서만 뛰었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중앙선대위는 안 맡고 싶다는 생각이 반쯤 있어요. 저 개인적인 것만 생각. 그럼 궁금증 하나 더. 네. 최기상 의원도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은데. 최기상 의원은 지역 선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중앙 선대위는 대체로 얼개가 어떻게 꾸려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거 모르잖아. 자, 선대위원장이 있습니다. 선대위원장. 그리고 선대위원장 밑에 급이라고 볼 수는 없죠. 하여튼 뭐 그 급으로 본부장이 있어요. 정책본부, 홍보본부, 전략본부, SNS본부, 본부가 한 10개 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총괄하는 총괄선대본부장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총괄선대 본부장. 네, 총괄선대본부장. 이 사람이 키다. 그렇죠. 키맨. 그렇게 되고 이제는 정책본부. 그러면 한 명이 하잖아요. 그러면 상임본부장. 그리고 공동본부장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상임본부장은 3선급 이상으로 할 것 같고요. 초재선은 공동본부장이나 부본부장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종합상황실장이 모든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상황실장과 총괄선대본부장
요 비서실장 요런 데가 이제 키맨들이고 이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종합상황실장이 김민석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하루에 2시간 자고 그랬다고. 네네. 어려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진짜 이제 공격수 포진하는 데가 이제 대변인, 공보단이죠, 공보단. 그래서 공보단장도 이제 요직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변인. 요즘은 이제 미디어랑 SNS도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중요한 데가 이제 미디어, SNS 본부 이런 데가 이제 중요하죠. 그건 정청래가 맡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막 머릿속에 갑자기 버퍼링이 생겨가지고 겸손하게 갈까 진지하게 갈까. 아니 방금 중앙에 참여 안 한다 그랬는데 이걸 얘기를 했다가는 가야 되고 뭐 부를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정치인들 중에 보면 이렇게 국민을 선동하는 능력이 특별한 사람, 분석 능력이 특별한 사람, 뭐 여러 기획 능력이 특별한 사람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적재적소에 배치해 좋은 드림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 네.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좀 네거티브하게 얘기를 한다면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국회의원의 인사의 적재적소에 배치를 잘 안 됩니다. 그렇겠죠. 다 잘난 사람들이. 네네 안 되고요. 그리고 엉뚱한 사람들이 어디 가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참 그 해결이 안 되대. 네. 아무튼 진짜 대선 시작됐다는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이런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진짜 130 며칠 남았어요. 아니 말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 대변이라고. 업무 추진 능력이 떨어지면 뭐 사무총장하고 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그 경선할 때 미디어를 모르면 미디어 본부장하고. 이재명 캠프를 보니까 다른 팀은 몰라도 대변인단은 저 제일 제할 일이 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이슈나 논란이 터지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반박이 나와야 돼요. 근데 반박이 길어지고 하루 이틀 가버리면 햇사가 돼버리는 거야.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게 뭐냐면 대변인들의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속도감입니다. 타이밍.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딱 터졌어요. 근데 기자들이요. 대부분 20대 말 30대 초가 현장 기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리딩 기사를 쓰지 할 때 바로 페이스북, 트위터를 날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한 논란이 나와.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답할 수 있는 오가 없잖아요. 네. 사실 모르니까. 근데 시대가 좋아진 측면도 있는 게 각 후보들 대변인단들은 다 자기 페이스북 같은 게 있잖아. 네. 그러면 그 사람들만 어떤 답이 나오나 한 서너 개만 쭉 엮고 있으면 답이 금방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론은 안 받아주더라도 우리 같은 방송에서는 바로 즉각 반박할 수 있는 그 구조가 그리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후보하고 연락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껌껌이 후보한테 컨펌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보단장, 이 대변인들은 이재명 후보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로바로 쏘죠. 그리고 정무적 판단은 순간순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속도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공보단 대변인들은. 그래서 손이 빨라야 돼 이게. 빨리 올리고. 그 손이 제일 빠르신 분이 이재명 후보예요. 빠르죠.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대변인단이 활약을 많이 했던 것은 이재명 후보가 직접 그 대변인단에 톡방에 들어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팩트 체크하면 그쪽에서 뭐라고 워딩 딱 날라면 좋습니다.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 후보가 그리고 직접 이제 챙기더라고요. 후보가 이제 선거전에 돌입하면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차량 이동할 때 쪽잠을 자야 돼요. 아이고.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후보가 됐으니까 못해요. 그래서 잘 아는 주변에 이런 인사들이 포진해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거기서 이제 체크를 해줘야죠. 진도 좀 나가시죠.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금 지지율은 아마 지난주 정도의 저점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고 있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은 여론조사들이 이제 간간히 나옵니다. 윤석열하고 한 10% 차이가 나는. 근데 사실 이렇게 보실 필요도 있는 게 지금 대선은 그냥 기대치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과 윤석열이 붙을 거다라고 예상됐던. 근데 윤석열은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구도에서 이재명 지사는 국감 통해서 대장동 털고 원팀 논란도 지금 상당히 털어냈기 때문에 상당히 올라가는 추세로 가 있는 그 구도인 건 맞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그 이제 11월 5일이면 이제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먼저 관역이 생긴 거고 이재명이라는 관역이 저쪽엔 아직 관역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심리적으로는 윤석열이 일단 가장 크게 보였던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 홍준표가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야, 아직까지 하늘에서 안 내려오네. 이따가 그 이야기는 네. 2부에서 한번 해보시고요. 네. 지금 조망 한번 해보세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우리 최기상 의원님이 어떻게 한번 될까? 해주시죠. 네.
지금은 이제 저점 찍고 올라가는 추세이지만 최고점은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역에서 접하는 지지자분들이나 그동안에 관망했던 분들의 분위기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감에서도 단호하고 실력 있는 모습에 대한 호감도를 말씀하시는 분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여론조사 문항을 한번 보니까 대장동에 관련해서 뭐 특검 주장할 때 국민들은 이게 이재명 책임이라고 말했다. 뭐 이런 식의 뭐 한 50몇 프로 나오잖아요. 문항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문항을 되게 복잡하게 꽈놓고 이재명 지사가 뭔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 문항 보면 그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그러니까 시장 그런 식으로 막 나오거든요. 집어넣으면 당연히 이재명이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게 뭐 이재명 뭐 특검 가지고 야권과 언론이 얼마나 집중 투하했어요. 근데 국민의힘 책임이다가 37%더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책임이다가 52%. 저는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지지율이 계속 오를 거라고 전망하는 이유는 그동안 대장동 뭐 이슈를 계속 언론에서 띄우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보였어요. 누가 봐도. 민주당의 후보가 결정됐지만. 그러니까 관망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진짜 민주당 대선 후보인가? 퀘스천 마크를 줬던 거예요. 그러다 근데 이 대장동 이슈가 끝나도 별다른 어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고 그 다음 행보는 이낙연 그리고 여러 가지 원팀을 하면서 이제 보여지는 대통령까지 만나고 이러면 저 사람이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지층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재명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야 이런 각인보다는 경선에서 이긴 사람이지 근데 뭔가 불안해 이런 조장을 해서 시비거리가 계속 그렇죠.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아갈 수도 있어서 대장동 국감을 예의주시를 했고 그 대장동 국감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끝나고 보니까 이재명보다는 다른 측에 언론에서 이제 또 뭐 50억 푼돈 이런 발언들이 나오니까 이제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이 맞구나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지지율이 이제 직결한다고 저는 그렇게 제 봐요. 주위에 그 젊은 친구 하나가 늘 저한테 그런 모니터링 해주거든요. 이 자기의 친구들은 상당 부분 홍준표 지지자가 많대. 정치 저관여층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대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런 분위기야. 윤석열은 너무 무식해. 첫 번째. 두 번째는 홍준표를 좋아하긴 하는데 왜 좋아하는지 잘 몰라. 근데 대통령 이재명이 될 것 같아. 이 분위기가 상당히 일반적이에요. 특히 젊은 층 사이에. 코렉트합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론조사를 볼 때는 그거 많이 봐야 돼요. 당선 가능성이 누가 제일 높냐에 보통 그게 한 50% 넘으면 대선 끝나는 거라며. 그렇습니다. 네. 내가 지지하지 않더라도. 오늘 또 그런 여론조사 하나 있었죠. 이재명이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가 의외의 반응이 나오는 게 결국은 정권 교체의 여론은 높은데 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냐.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 이재명은 실질적으로 검증된 후보거든요. 행정력이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게 있어요. 그래서 인식이 이재명은 뭔가 본인에게 권한을 쥐어주면 자기가 권한 안에서는 뭐든지 해내는 사람이다라는 검증이 있는데 상대 후보 윤석열이나 홍준표는 사실 어떤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의 이미지는 있지만 어떤 그 뭔가를 해낼 수 있다 이런 거보다는 안개에 가려져 있고 저쪽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지지층 결집의 효과는 민주 진영이 훨씬 세거든요. 그럼요. 훨씬 스마트하고. 훨씬 세고 사실상 우리가 맨날 우리 원팀 하면서 우리가 분열된 것 같이 외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저쪽은 윤석열 등판 자체가 분열의 시작이거든요. 아직도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율 30% 중에서는 박근혜를 구속시킨 윤석열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재명 찍겠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가면 이재명 윤석열 용서 안 하겠다. 윤석열 뽑히면. 윤석열 용서 안 하겠다는 태극기 부대에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정치 세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후 2부에서 한 번 더 하고요. 그 최기상 당선 의원님.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당선 가능성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선거는 기세 싸움이거든요. 세몰이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이 될 것 같아. 그러면요. 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될 사람 밀어주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당선 가능성의 이 숫자 지표는 굉장히 중요하고 대선은 기세 싸움이다. 그래서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있잖아요. 유세 동원할 때는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많이 동원해서 박수를 많이 치면 저 사람이 될 것 같아. 그게 전파되는 거거든. 그래서 당선 가능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이제 대세 편승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최기상 의원님은 지역구에서 이재명 찍어달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재명 후보를 찍으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권유를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시장과 지사를 거치면서 시대적인 우리 국민적 요구에 대한 응답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해왔던 후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여당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역량들이 그동안에 제대로 발현하지 못한 부분도 조금 있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특히 우리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에 지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관여하고 있는 수사나 재판 관련한 부분도 다른 당에 비해서 훨씬 더 국민 중심의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우리 후보께서는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도 훨씬 빠르시고 정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디테일, 팩트, 컨텐츠 이런 것들이 압도적이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하나의 한 1분 멘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2012년 때 제가 이제 마이크 잡고 다닐 때 그때는 이렇게 했어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참 좋은 사람 선한 눈빛. 야권 단일화고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대선 때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문재인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문재인이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문재인이 있어서 우리는 촛불을 더 높이 들 수 있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문재인 후보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짧은 멘트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좀 남았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임팩트 있는 거. 근데 저는 뭐냐면 합니다 이재명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거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때 똑같은 거예요. 저는 예를 들면 합니다 이재명보다는 한다면 한다. 이게 오히려 박력 있지 않을까. 우리가 미는 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재명 할까봐 두렵다. 다 해버릴까봐 두렵다. 좀 덜 하는 것도 있어야지. 다 하겠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카피를 이제 만들어야 돼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이제 우리의 전매 특허를 맞추는 거니까 지금 이 방송이 처음에 떴던 게요. 윤석열은 완주 못한다로 떴어요. 지금 현재 10회 와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의 경선들이 확정됐단 말이야. 네. 경선들이 확정됐는데 예상 질문지 이거예요. 딱 하나만 물어봐요. 이재명 대 원희룡, 이재명 대 유승민,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홍준표.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맞붙을 국민의힘 후보로 다음 중 누가 가장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원희룡, 2번 유승민, 3번 윤석열, 4번 홍준표. 좀 질문 이상하긴 해. 그러니까 그 확정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확정될 수밖에 없는 구도죠 지금.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맞붙어서 이길 가능성, 경쟁력 있는 후보는 누구입니까? 저게 확정된 거예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거는 일대를 다 불러준다는 거 아니야? 다 불러주고. 저게 절충안이에요. 절충안. 절충안? 웃기네. 그럼 이게 뭐 언론에 따라 조금씩 분석이 다른데 그래도 홍준표한테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론조사는 홍준표가 경쟁력이 제일 낮은 걸로 이 윤석열이 제일 낮은 걸로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추세는 홍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윤석열이 좀 떨어지는 추세잖아요. 개서가 전두환 찬양 때문에. 근데 호남에서 한 자릿수 나왔다 그러던데. 어떤 여론조사는 또. 그래서 어쨌든 이게요. 국민의힘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 사실은. 우리처럼 주말 드라마로 갔어야 돼요. 근데 한 방에 하는 게 굉장히 이거 위험하고 4개 여론조사 기관에 6,000명을 한대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그리고 당원들은 또 뭐냐면 본인 인증을 하냐마냐 가지고 또 싸우고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대리투표 나중에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홍준표는 본인 인증을 하게 해야 된다. 또 윤석열 쪽에서는 본인 인증하면 어른들한테 투표하지 말라는 거냐. 싸움거리 아닌 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론조사 기관 4개를 하는데 다 다를 겁니다, 이거. 그리고 후유증이 좀 있을 것 같아. 예. 당원들 본인 인증 여부 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당원 투표 50%, 네. 여론조사 50%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워낙 윤석열이 당원 쪽에서 세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이런 데서 워낙 세다. 그리고 실제로 당원 투표는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더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전체 국회의원들 중에 사실상
반 정도가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몇 달 동안 국민의힘에 가입한 당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원 투표가 생각보다 세게 나올지,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나오는 만큼 나올지 아니면은 훨씬 더 세게 나올지는 모르죠. 근데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갑자기 들어온 26만 명 위장당원 가능성이 있다. 한번 난리 난 적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안 모았다는 거잖아, 지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얘기를 들어봐도 요즘은 국회의원 말 안 듣는다, 당원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확실하게 홍준표가 앞설 것 같아. 그리고 당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 좀 세긴 셀 것 같아. 의원들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이게 도대체 오리무중이에요. 우리 최기성 의원님은 어떤 누구한테 이 경선 룰 문항이나 이런 거 들어보시면 누구한테 유리하실 것 같고 누가 올라오실 것 같아요? 경선 룰에 관해서 논의가 있다가 결국 절충안으로 결론됐는데 그렇죠. 결국 네. 맨 마지막 부분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결국 마지막 부분은 홍준표 후보가 주장했던 것으로 봐야지서요. 그래도 홍준표 후보가 올라오실 것 같아요. 조금 유리할 것 같다. 그러니까 홍준표는 지금 그 선동을 하고 있죠. 자기 SNS에서 봐라 붙여놓으니까 내가 이기지 않냐 지금. 나 유일하게 내가 이재명이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도 윤석열하고 이재명 후보는 10% 차이가 나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걸로. 근데 홍준표하고 이재명 후보는 박빙이에요, 박빙. 그러니까 홍준표 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야 윤석열 나가면 진다는데 홍준표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계속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호남에서는 회복 불가능하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근데 개사과 윤석열은 이걸로. 그거를 전략적이죠. 호남의 국민의당의 어떤 여성 지지층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TK에서 표를 직결시키기 위해서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호남에서는 비판을 받더라도 전두환 찬양 발언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호남에 내려가고 계란이라도 맞으면 진짜 TK 지역에서 그게 표를 막판 몰라- 변수예요. 그렇죠. 저는 그걸 노리고 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 뭘 준비하고 있냐면 자작극 하지 마라 계란 투척 금지 이렇게 썰고 따라다니려고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계란 맞고 그러면 TK 역결집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당원들 네. 표심에 상당히 자극적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캠프라면 내가 윤석열 캠프에 있다면 당에 내려가서 계란 맞으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특정 또 과잉 충성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준비해갖고 던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 자작극 금지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들고 계란 투척 그 자작극 개국분 금지. 하면 되겠네. 저희가 그거 하고 다니려고. 옛날 추억을 한번 소환해 볼게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4파전 붙었던 선거 있었죠. 1987년에. 네네. 근데 그 상황에서 지역마다 가면 돌멩이가 날라왔어요. 그렇죠. 기억들 하시지만 맨날, 김영삼 막 광주오면 막 돌멩이가 날라오고 그때 제 기억에 전남대 총학생회에서 결의를 했대요. 저쪽 후보들을 광주에 왔을 때 절대 돌멩이 던지지 마라. 지역 감정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현장에 막상 다시 노태우하고 김영삼 왔을 때 아무리 그렇게 서로 결의를 해도 누군가가 돌을 던진다는 거야. 그 프락치일 수도 있고 누군데 그러면 군중 심리는 그걸 따라 던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그게 이제 언론에 나가기 시작하면 온 선거가 지역 감정 선거가 돼. 그렇지. 그 지역 감정 붙으면 영남 쪽에 인구가 더 많으니까 손해지. 저는 윤석열의 이런 어떤 당내 선거만을 위한 전두환 찬양이라든지 개사가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윤석열이가 대선은 본선에 올라온다 그러면 홍준표보다 더 경쟁력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밖에 있을 때 윤석열이가 오히려 중도층을 흡수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히려 윤석열이가 당내 선거에 매진하다 보니까 중도 확장력이나 그런 것들이 더 온데간데 없고 더 극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하면 뭐 중도도 뭐 윤석열을 좋아한다 이게 있었는데 오히려 외연 확장은 홍준표가 더 세졌다. 그래서 윤석열은 지금 이 경선에서 떨어지는 순간 검찰 수사를 직접적으로 받아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도 감수하고 본인의 본선 경쟁력도 떨어뜨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나오면 땡큐고 윤석열이 나오면 땡땡큐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이 우리로서는 더 좋은 거죠. 윤석열이 나오면. 왜냐하면 그렇죠. TV 토론 이재명 한번 붙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의힘이 저거 제대로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붙어보라고요. 이재명 후보하고. 토론만 놓고 봤을 땐 그런데 흐름상은 윤석열을 먼저 주저앉히면 우리가 더 유리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효과가 있죠.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 이 정권 교체 여론을 한 몸에 등에 업었던 바로 그 후보가 자기 비리로 낙마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상 막말이나 실언이나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되면 저쪽 지지층들이 상당 부분 주저앉히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윤석열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저쪽 국힘 지지자들은 왜 열광하는가? 그건 뭐냐면 대리복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대리해서 윤석열이 복수할 것 같거든. 그리고 정권을 교체하면은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해코지할 것 같거든. 그거거든요. 복수, 대리복수. 근데 홍준표는 이게 좀 약하죠, 사실은. 정치도 오래 했고. 그런 면에서는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뭐 프라님 예. 이재명이 누가 올라도 다 이깁니다. 제 말이요, 제 말이 큰 차이는 없어요. 저는 윤석열이 올라오는 게 우리 민주진영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홍준표가 올라왔을 때는 민주진영에서도 표가 좀 뭐 약간 중도 보수를 띠고 있는 사람들이 저쪽에 표를 찍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윤석열이가 딱 나올 때는 이 구도가 확실해져서 우리 민주진영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가 더 있다. 그리고 이제 저쪽은 분산이 되죠. 박근혜, 박사모 이런 데는 그렇죠. 윤석열을 지지할 수가 없지. 절대 안 하죠. 네. 그래서 이제 홍준표가 올라가면 구태 정치 뭐 이런 거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이 네. 나와서 이제 분산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윤석열이 나오면 이제 박사모, 오리지널 이제 박근혜 뭐 이런 쪽은 지지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데서 뭐 장단점은 다 있죠. 후보별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그 생각이랑 반대인 이유는 흐름에서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되면 상당히 기세를 올릴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자체가 만약에 후보가 되지 않고 수사받는 과정이 노출되는 저쪽이 리스크하고 윤석열이 됐을 때 물론 본선이 막상 토론을 붙이면 당연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훨씬 유리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윤석열 새로운 버전 하나 해드릴까요? 홍준표 후보께서는 그거 들으셨어요? 유승민 후보께서는 노조를 해체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걸 많이 해야 돼 진짜. 아니 그게 알코올성 치매의 버퍼링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 아, 그렇습니다. 폭탄주 많이 마신 사람들 제가 항상 이야기해드리잖아. 월요일 날 방송하던 정치인이 하나 있었어. 우리 방송에. 근데 그 정치인이 딱 그날 나와가지고 단어가 쉽게 안 나와. 애가 길어져. 그날 슬픈 날이야. 술을 푼 날이라고. 윤석열이 알코올성 치매의 버퍼링이 그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지. 저는 최기상 의원의 말의 습관이 있습니다. 뭐뭐 말하다가 뭐뭐 합니다만, 뭐뭐 합니다만. 그래서 만자를 굉장히 많이 쓰는 의원이에요. 판사 출신이라서. 아 그렇습니까? 네. 맞죠? 자기도 본인도 몰라.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최기상 의원 보기에 홍준표나 윤석열 중에 누가 올라오는 게 더 유리할 거라고 솔직히 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저는 그 부분보다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너무 판사 같아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정치인화 되세요 좀. 윤석열 후보나 그 후보 주위에 있는 분들의 면면을 쭉 보면 과연 국민들께서 참 매력적이다. 라고 거의 못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고 있는데 나라의 격에 맞는 품격, 미래를 맡길 만한 그런 마음이 잘 안 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그분이나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은 후보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만 요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보면 근데 그 말이 홍준표한테 똑같이 적용돼. 뭔 차이가 얼마나 있어. 아니, 좀 부끄럽지. 지지자를 부끄럽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윤석열 뭐 하는 계속 보세요. 그냥 품행 제로예요. 아 진짜. 진짜 품행 제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 10회 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이 경선에서 낙마한다. 본선에 못 간다고 주장했던 두 분. 이 시점에서 바꿀 생각이 있어요? 뭐요? 어차피 다음 주 금요일이면 나와요 결과가. 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지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중도 포기한다. 근데 떨어진 적이 없어. 나의 예언이 틀린 바가 없어요. 그러면 윤석열이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이 15% 이하로 떨어졌으면 아마 포기했을 거야. 속보 정청래 윤석열 지지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왜? 윤석열이 된다면서요. 저는 홍준표 지지자예요. 어.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세 분이 다.
누가 올라갈 거라고 봐요. 전 윤석열이 이길 거라고 봐요. 예, 이게 생각보다 당내 그 지지세가 윤석열이 아까 그 현직 저쪽 보수 정당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국회의원들이 줄 섰다는 많이 서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조직력들 저쪽은 특히 조직 선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쪽 지역은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좀 의외로 당내 선거에서 압승을 해서 여론조사에서 이긴 홍준표를 제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최기상 의원님. 저도 방금 말씀하신 우리 이종원 PD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윤석열 올라올 것 같다. 네. 네. 그러니까 워낙 당원의 힘이 세다. 네. 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선 가면 땡큐네. 그렇죠. 그 정청래 의원님. 아니 제가 근데 이종원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네. 홍준표가 진다. 아, 의원님도 아무리 요즘 추세가 그래도 보니까 저쪽이 세더라고. 아니, 근데 예, 안 떨어지더라고. 예. 지금 이제 결과 나오면 아 이랬겠네 하지만요. 지금 상태에서는 윤석열이 이긴다, 홍준표가 이긴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파는 그런 거예요. 네, 사실 내가 좀 사악한 놈이라 윤석열을 그렇게 떨어뜨리고 싶어서 썸네일 모두가 다 윤석열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이간질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분석이라는 게 그런 거야. 현실적으로 냉철한 분석을 저렇게 하면 내가 거기 따라가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렇지. 나는 무조건 홍준표가 원래 이긴다고 보는 사람이야. 홍준표 지금 지지자네. 좋겠고. 홍준표 지지자야. 그렇죠. 네. 훈화 홍준표 지지. 그렇지. 단독 쓰셔도 돼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 2대2네. 실제로 저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조금 다른 개념. 그러니까 정치 평론으로서의 느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서의 느낌은 윤석열을 일찌감치 떨어뜨려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자라는 그런 울분이 좀 들어있는 그렇죠. 거예요. 사실 그것도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래도 우리가 정권 잡는 게 저는 윤석열이 더 상대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게 윤석열이 지금 지지율 나오는 거는 화풀이에요. 아까 우리 정청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대리복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반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화풀이인데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경우에는 그게 좀 그 상쇄돼요. 이재명이라는 게임 체인지가 돼버리거든요. 문재인과 윤석열은 대립구도지만 이재명과 윤석열은 대립구도가 형성되지는 않거든요. 사실 대권 후보로서 각 정당의 어떤 사람들이 정책을 들여다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태까지는 어떤 대립구도가 있었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절대 정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홍준표가 의외로 외연학적인 힘이 있더라고요. 20대에서도 인기가 있고 그래서 윤석열 같은 품행 제로가 올라오면 진짜 국민의힘 토론회 한 번만 보면요. 저거 이재명이랑 토론하면 반 죽겠구나. 지가 질문해놓고 그냥 이게 그러니까 참교육 당하는 그런 영상들이 저는 연출될 거라고 봐요. 윤석열 그 루틴 중에 자신 있으면 어가 좀 높아지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자신이 없으면 어가 굉장히 저음이 되죠. 하면서 이래요. 자신 있고 원고 없이 할 때는 고개를 많이 도리도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신감이 없거나 뭘 읽어야 될 때는 안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특징이. 써준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제가 제일 기가 막혔던 게 그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뭔지를 몰라요. 그냥 홍준표 후보께서는 그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주장을 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 전술핵은 혼자 움직이지 않아요. 막 잠수함을 막 얘기하더니까 뭔 소리 하는지 몰라. 그 전술핵 있잖아요. 이거를 한반도에 다 철거한 게 노태우 정권 그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핵 우산, 뭐 핵은 핵으로 무기대등 원칙에 의해서 미국이 보호한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전술핵 배치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무식한 사람들인 게 IAEA 사찰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요. 미국이 원자력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실험용으로 했다가도 한번 미국이 엄청 몰아간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핵을 갖고 와요. 그러면 유엔 제재 결의, 경제 보복 이런 거 원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토론회 자체가 전쟁하자는 건지 뭐 하자는 건지 진짜 우리는 뭐 종전선언을 하려고 문재인 정부 노력하고 있는데 저쪽은 아직도 다시 준전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남북 관계, 남북 평화가 곧 돈이거든요. 그럼요. 왜냐면요. 예전에 목함지리 사건 터졌을 때 박근혜 정부에서 확성기 했죠. 원점 타격한다고 그랬잖아요 북한이.
그날 하루 빠져나간 돈이 30조가 넘어요. 시가총액.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막 갑자기 긴장 상태가 높아진다. 그리고 국지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주식 폭망해요. 그리고 자본 다 빠져나가고 예.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해인데요. 연평도 포격 때 2시간 YTN 생중계 했잖아요. 그때 8조가 빠져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생중계 할 때. 우리는 민주당이 저는 진짜 바라는 게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저 국민의힘의 토론도 많은 국민들이 봤거든요. 민생 포기 정당이라는 걸 강조해야 돼요. 저쪽이 자꾸 부동산으로 경제 말아먹었다고 올 건데 저쪽의 토론이나 그런 걸 보면 그 민생 쟤네들은 야당으로서는 그냥 민주당만 까면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박근혜 정부가 못하는 정책들을 해서 협조를 해줄 건 협조를 하고 국회에서 굉장히 논의를 해서 경제 정책에는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국민의힘은 그거는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중도층이 볼 때 저쪽은 정책에 대해서 뭔가 얘기한 게 아무 기억도 안 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죠. 전혀 기억이 안 나니까 우리 민주당 이번 대선 전략은 민생 포기한 정당을 선택하겠습니까? 새로운 대한민국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재명 다 할까? 진짜 아까 그런 걸로 가면 저쪽은 진짜 민생 포기 정당이에요. 허구한 날 문재인 정부 망해라. 그래서 이 프레임을 잘 이용해 갖고 전략적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는 그 여론조사에 이제 당장의 지지율 말고 뭐 코로나 위기 극복 잘할 후보는 뭐 경제를 뭐 잘할 후보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후보는 여기에 거의 대부분 이재명 후보가 1위가 났던 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그게 이제 컨텐츠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뭐 아직도 윤석열의 힘이 당원들의 힘이 세서 윤석열이 될 거다 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후보 여론조사 전문가들 말고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봤을 때 오늘 나온 보도에 보면은 홍준표가 3.4% 윤석열을 이긴다. 이것저것 다 계산해 보니까 여론조사 추세나 또는 뭐 데이터 언급량 등을 보니까 실제로는 홍준표가 한 3.4% 이긴다고 하는 결과도 나와 있긴 합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홍준표가 이기고 윤석열을 빨리 아웃시키고 수사받고 공수처 수사 빨리 진행돼 갖고 손준성이나 김웅 사건에 결국은 칼날은 윤석열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편하게 진짜 우리 민주 진영에서 윤석열 하면 오히려 또 지지층이 결집하고 또 우리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말 막힐 때 하는 거예요. 있거든요. 예? 좀 그런 게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선거는 다 퉁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겼을 때는 DJP 연합이 있었어요. IMF가 있었어요. 이인재가 나왔어요. 그리고 TV 토론이 처음 도입이 됐어요. 이런 조건이 다 맞았는데 간신히 이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후보 단일화, 후단협, 후보 내려가라는 거 아니었어요.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요. 정몽준 후보 단일화가 있었어요. 또 막판에 문전박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인터넷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도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이다. 영국 가디언지가 평가한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될 때는 다자구도였어요. 박근혜 탄핵이 있었어요. 촛불이 있었어요. 비교적 쉬운 선거였거든요. 근데 아직도 저들의 기득권은 너무 센 거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거의 안철수 심상정이 나오더라도 거의 1대1 구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은 뭐가 승부를 나누냐. 지지자의 열정, 캠페인이 승부를 갈라요. 네. 이번은.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대선 같은 큰판 선거는요. 진실과 실체의 싸움이 아니라 대중 인식과의 싸움이거든요. 대중들에게 어떻게 인식을 시킬 거냐. 그리고 이재명이 된다는 대마를 잡게 하느냐. 그래서 새몰이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지지자의 열정 그리고 캠페인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야말로 캠페인이 승부를 가른다. 그래서 캠페인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도 웹잡을 이런 것도 세련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이번 선거는 제가 봤을 때 큰 표 차는 안 나는 선거가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저쪽도 총력전 우리 이명박 박근혜 우리 대통령을 구속시켰어. 니네도 한번 당해봐. 저기도 총결집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지지자들의 열정과 캠페인이 승부를 가른다. 저번에 우리 조국수 검찰 개혁할 때 그때 내가 조국이다 뭐 이런 우리가 구호를 조국이다. 썼잖아요. 네, 우리가 조국이다. 이번 선거를 우리가 이재명이다, 내가 이재명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같이 뛰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저쪽도 악이 남았거든요. 서초동에 모이니까 저 사람들은 광화문에 모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모인 거예요. 아니 광화문에 먼저 모였고 네. 저희가 서초동에서 저희가 한 거죠. 보수 쪽이 원래 집회하면 옛날에 뭐 돈 받고 동원하고 뭐 이랬다고 했는데 지금은 한번 가보세요. 자발적으로 우리는 믿고 싶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모이는 보수 쪽, 극우 쪽 인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많아요. 그래서 진짜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쪽도 다 결집하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최기상 의원님 보니까 이것저것 제가 좀 봤는데 대답을 준비하시려는 게 있었어요. 그걸 좀 제가 보니까 전두환 개사과 등 윤석열 지지율 하락세다 계속될까? 뭐 준비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아니면 요 부분인가? 현재 정권 재창출 가능성은 이거 준비하신 것 같은데. 당연히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은 100%라는 그건 물어보려고 믿음 하에 이건 조금 이따 하고 그럼 네. 요거 준비하신 거 긴 거 하나 좀 해주세요. 좋은 거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치고 들어오지 않아요. 판사는 원래 듣는 직업이거든요. 아닙니다. 그런가요? 네. 오늘의 제 역할은 중간에 흐름에 지금 시청자가 17,000명인데 다시 한번 우리 최기상 의원님 아직도 반도 안 찬 후원금 여러분들 좀 우리 PD님 좀 띄워주세요. 예. 네. 후원 떠 계좌. 있어. 채팅창에 계속 떠 있어. 네, 우리 후원 계좌 나오고 있죠. 농협. 이럴 때는 이게 굉장히 한실, 속상해서, 301-0271-7819-11 국회의원 최기상원에 저도 10만원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1억 5천까지 하는 그 후원 계좌인데, 이제 한 열흘 정도도 안 남았는데, 그쵸. 예. 2달 좀 안 남았는데, 2달하고 한 며칠 남았는데 아직 1억 이상도 더 모금을 좀 해야 돼서 여러분들 우리 최기상 의원님 진국이에요. 저도 방송을 해보니까 소리 없이 강한 남자 우리 푸나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민주당에 꼭 필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활약이 기대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법사위는 원래 싸움터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정책 질문 위주로 하는 최기상 의원이 이제 언론에는 안 보이는데 실제로 질의하는 거 하나 하는 거하고 다 심오하거든요. 가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최기상 의원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게 뭐냐면 저에게 권력 감수성이란 말을 해준 사람이에요. 저번에 그 말도 너무 멋있었어요. 뭐 권력 감수성. 배경 그거 다시 한번 우리 시사답변 한번 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 다시 한번 얘기해. 권력 감수성. 권력 감수성이랑 국회의원은 배경 솔직히 뭐라고 권력자거든요. 근데 존재만으로도 갑이거든요. 근데 그걸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지. 권력 감수성이 뭐예요? 권력 감수성이랑 또 무슨 배경에 어디 서 있느냐 그 얘기도 좀 그 두 가지 좀 해주십시오. 뭐 저희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평등해야 되는데 관계에서 어떤 힘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면 그게 권력으로 작동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혹시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걸 늘 민감하게 섬세하게 미리 예방해야 된다. 그리고 혹시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방지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권력 감수성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는 대검찰청 국정감사 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사들은 수사라는 것 자체가 권력이 바로 작동되는 것인데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검사들의 눈치를 봐서는 되겠느냐. 검사들이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되고 혹시 검사들이 소환하는 과정에서부터 조사하는 과정 내내 국민들께 권력이 작동되어서 부당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을 국감장에서 말을 했더니 그날 처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왜 그러면 늘 검찰에서 뭐 출두하라 그러면 벌벌 떨거든요. 우선 그치. 그 자체만으로. 그러니까 이제 화면에 비치는 것도 내가 권력 있는 것 같아. 최기상 의원보다 얼굴이 훨씬 2배 크지. 뭐 이러니까.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기상 의원 보면 항상 이렇게 낮은 자세로 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권력 감수성이 있는 거잖아. 의원님 네.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늘 어디에 서 있냐에 따라서 그거 배경. 네, 그 말씀은 우리 판사와 검사들이 최근에 보통의 국민들 사이에서 판사와 검사가 지금 배출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만화 송곳의 대사를 그때 인용을 했습니다. 네. 서는 곳이 다르면 풍경이 달라진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처지에 눈이 달린다라고 했는데 보통 사람들과 호흡하면서
보통 사람들의 일상의 어려움과 고통을 늘 체화된 사람들 중에서 판사와 검사를 뽑아야 되는데 그 절차나 시스템에 지금 문제가 있는 시대가 돼버렸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판사와 검사들은 본인들이 잘못한지 잘 모르면서 판결을 하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합니다. 근데 그게 보통 시민의 법감정이나 정의관념에 동떨어진다는 비판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판검사들은 잘 모르니까 왜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근원적으로 보통 사람들의 동떨어진 사람들이 대부분 판사와 검사가 되는 이 시스템을 우리 정부에서부터 준비해서 다음 대통령 선거 때 큰 의제로 만들고 다음 정부에서 실현하도록 저희 민주당에서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계획이라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는 곳이 다르면 풍경이 다르다는 게 검사나 판사가 기득권이기 때문에 늘 그 사람들을 어울리는 사람들이 사회 저명한 사람들과 모이고 같이 뭐 좋은 곳에서 식사하고 골프 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판결은 일반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럼 삶조차 이해 못하면서 판결을 내리려고 하니까 엉뚱한 판결이 나오는 그래서 서는 곳이 다르면 풍경이 다르다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방송하다가 이제 고소고발 당해가지고 재판 받을 때 최기상 판사한테 재판을 받았으면 상당히 좋게 나왔을 거예요. 아, 안타까워요. 재판 받은 적 있어요? 그럼요. 아. 이 방송에 걸린 게 한 12건. 아, 그래요? 지금 근데 왜 구속이 안 됐어? 자범이라 그렇겠지. 사람들이 이래요. 보물일세. 최기상 의원님 말씀 듣고 그러니까요. 보물일세 철학적이신 분. 자, 이제 막판을 향해 오고 있는데 일단 시사타파 TV 50만 축하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연대한 그 대상이 이제 50만이 넘었어요. 예, 우리 우리- 따라갈게요. 아유 우리 새날의 도움이 컸고. 아니, 근데 이제 이종원 PD 또 욕 몇 마디 하면 또 3천 빠지잖아. 요즘은 이분들이 욕으로 안 들린대요. 한 7년 방송을 듣더니 욕해주세요라는 분들이 점점 나와요. 욕으로 단련된 숫자야지. 요즘 저 욕을 안 했더니 욕 좀 해주세요. 초심을 잃으셨대. 나도 이제 대선 앞두고는 외연확장 해야 된다고. 웬만하면 나가 이 짱새끼야 짐싸 이런 거 안 하거든. 한번 해봐. 예? 했던 거. 여기서 한마디만 해줘봐. 나가 이 짱새끼야 짐싸 이 새끼야. 예, 뭐 헛소리하면. 민주진영의 욕쟁이 아재. 근데 어. 제가 그 욕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별로 그 쌍스러운 욕도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일반적으로 걔네들이 하는 거에 비하면 어떤 모두가 시청자는 아니거든요. 개청자도 자,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스포츠 보내주신 반석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에 질문이 남았어. 현 시점 정권 재창출 가능성 짧게 10초씩만 말씀해 주세요. 네, 잠깐만요. 아직 끝내기 전에 우리 시사타파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 마지막으로 우리 슈퍼챗 릴레이 피날레를 조금 장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해요. 예. 정권 재창출 가능성. 사람들에게요. 뭘 찬성하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뭘 반대하냐 그러면 반대가 높습니다. 항상 대답은 순간적으로 정권 교체 선명해요.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위드 코로나가 되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넘잖아요. 이런 선거 처음입니다. 객관적 정세가 우리한테 좋아요. 그리고 지난 총선 때도 보면 우한 폐렴이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그때는 외세 개입 선거였잖아요. 이 외세 개입이라는 게 그냥 개입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언론들이 찬사를 보내면서 결국은 역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네. 그런 것처럼 위드 코로나를 맞이해서 실제로 전 세계에서 K 방역, 코로나와의 전쟁과 싸워서 이긴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이것이 역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외세의 기운이 들어오게 생겼어. 그래서 객관적으로 좋은 선거다. 그래서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가 될 것 같다. 자, 최기상 의원. 네.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정부 그리고 품격 있는 나라 만들 후보 이재명 후보입니다. 완승, 낙승은 혹시 아닐지 몰라도 신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우리 지지자 당원분들 그리고 더 좋은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열정을 모아서 선거도 이기고 다음 정부가 출발할 때 큰 동력으로 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늘 선거는 양쪽 진영의 최고 결집 대결인데 이번은 제가 예상할 때 최고의 대선 투표율이 나올 것 같아요. 저쪽도 엄청난 결집, 그거에 반해서 우리도 결집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내 주변부터 그러니까 민주당 찍었다가 자기가 돌아섰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다시 끌어오지 않으면
긴장은 하되 절망적인 상황 아니니까 끝까지 으쌰으쌰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선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선거 흐름이라는 걸 보면 이명박 때는 처음부터 선거 투표할 생각이 없을 정도로 사기가 죽어 있었던 선거였고요. 지금 분위기는 딱 이제 우리 실력 보여줄 그런 타이밍인데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번 크게 맞았던 것들 있잖아요. 예방주사. 그 진 이유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못 이긴다는 분위기에 사기가 완전히 꺾여 있던 그 선거는 전쟁하기도 전에 지고 있었어요. 스타트파랑 새날 뭐 등등 해가지고 최소한 우리 군사들 사기가 꺾이는 일은 없도록 멸사봉공하겠습니다. 저는 바람은 잘 잡습니다. 정권 재창출 무조건 됩니다. 제가 바람은 정말 잘 잡습니다. 그리고 후보도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자, 정청래의 대선 출마 이야기. 자, 지금 스포츠 많은 분들 마지막 최기상 의원님 한 번 더 해주시고 네. 우리 마지막 멘트 지금 여기까지는 스포츠 그만하시고 나머지는 최기상 후원으로 쭉 가주시면 후원이고 슈퍼챗이에요. 왜 그러세요? 거기 달라요. 네. 이쪽은 이거는 새날이 갖는 거고 최기상 의원님은 후원금 들어가는 거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 다 부탁해요. 그럼요. 자, 정청래 대선 이야기 10회 방송은 정청래, 이종원, 최기상 이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자, 새날은 내일 낮 방송에 다시 오겠습니다. 세 분은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